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IMF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 처음 90년대 초반에 이제 IMF가 처음 오면서 우리나라가 풍지박살이 난 적이 한번 있죠. 어떤 누구는 모든 것을 잃고 어떤 누구는 신분 상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누구는 신분 하락이 된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고 누구는 계급에 구애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부터 잘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IMF가 제2의 IMF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경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도 생기고 있고, 여타 매체나 기타에서도 계속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난리던데, 정말 올 수 있는지, IMF가 가능성이 있는지, 온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 의견과 생각, 저희 조사만으로도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 많이 곁들여져 있는 거니까요. 너무 욕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제2의 IMF가 정말 올 것인가 전망하려면 뭐 하죠? 97년 이 외환위기 당시에 유사한지를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과 유사한지를 먼저 항상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2의 IMF가 온다면 제1의 IMF 때는 뭐가 다르고 뭐가 유사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IMF가 오면 누구한테는 분명히 신분 상승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떤 누구는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건지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한 배우가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이 위기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성찰력이 있고, 누구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 경제적인 공부와 지식이 필요해야 위기를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니까 열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7년대 경제위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면, 일단은 이때는 이유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단기 외채, 단기 이제 대외 채무라고 해서 외채라고 합니다. 짧은 대외 채무가 과다하여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기업 부채, 이때는 차입 경영이라고 해서 너무 기업들이 부채가 많이 진행이 됐죠. 한보, 대우, 기아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특히 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해서 없어졌죠.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 차입 경영은 뭐냐면 돈도 없으면서 돈을 무작위식으로 빌려서 무작위식으로 사업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고 빈 껍데기에 확장만 하고 실제적으로 남는 거 없이 계속 돈만 빌리면서 굴리는 걸 차입 경영이라고 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부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산도 지금처럼 뭐 화려하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을 뿐더러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실 대출을 어떻게 평가도 잘 못했어요. 건전성도 악화됐는데 부실 대출을 막 남발하면서 이제 금융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출을 해준 기업들조차도 계속 건전성이 악화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가 된 거죠. 방치가 된 상태로 지나갔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죠. 외환 IMF 발생 당시에 이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기 때문에 바로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집니다. 달러 환율이 그때 치솟았었죠. 그래서 달러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뭐 어느 쇼 프로그램 나왔던 적이 있지만 달러에 정말 재미를 본 사람들은 이 당시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달러를 계속 사모았던 사람은 이때 IMF 때 원화가치 폭락으로 외화부채 부담이 급증을 했지만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과거 IMF 때는 97년도에는 저랬는데 현재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국가나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정부 부채, 국가의 부채가 10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가계부채,
세대마다 대출이 너무 많죠. 2024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했을 때 102%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1번이 뭐죠? 부동산일 거예요. 항상 이때가 가장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붐이 일어나니까 이때 대출을 사람들이 엄청 땡겨서 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 수치가 GDP 대비 가계부채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거는 아마 이 부동산에서 굉장한 대출을 사람들을 많이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코인과 주식이겠죠. 투자. 이 모든 걸 투자라고 해서 이 투자에 돈을 쓰려고 대출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대부분 전 국민이 부동산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게 언제? 이때다. 24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22년, 24년 때 빚이 확 늘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환율 변동성이 큽니다.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를 유지를 합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계속 밀렸다 땡겼다 하면서 사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든지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뭐 이전 영상 제가 콘텐츠에서도 말했듯이 법인세, 세금에 관한 문제로 조절해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야 외국인이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그만큼 방법은 외국인 투자 자금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유출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구조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뭐 IMF를 떠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이런 추세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점점 이제 물가는 오르고 일할 곳은 없어지면서, 그리고 환율도 오르고 관세까지 있죠. 이제 관세까지 더 이제 말도 안 되게 진행이 좀 되는 추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채 부담이 높은 기업들, 특히 이 건설업이나 중소기업,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쇄부도 위험이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건설업이 하나가 부도가 났었죠. 2023년 4년 일부 건설사에서는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가 현실화되면서 매우 금융권을 불안하게 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위기의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거 매우 밀접한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 중국 경제 둔화, 수출 부진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무역으로 의존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뭐냐면 반도체, 메모리 칩 등이 있어요. 요 우리나라 수출의 15%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이뿐만 아니죠.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 유명하죠. 지금도 명동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화장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K뷰티, 식품, 그리고 자동차 등 엄청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둔화가 되면 한국 공급망이나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중국을 너무 욕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돈을 쓰는 금액이 상당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한테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팔 생각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시장이 한창쯤 더디죠, 회복이. 삼성전자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 수출 감소가 더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중국 경제에 의한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2의 IMF가 올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글로벌 경제인데, 미국, 유럽,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도 미국에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거고, 다 결국 손에 무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 유럽인데, 미국에선 금리도 잘 내리거나 정책 변화들이 막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죠. 계속 지금 분쟁 중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났어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전쟁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 전쟁 위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급망이 또 불안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경기 둔화가 발생을 하니까 돈맥경화라고 해서 돈줄이 막히는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돈줄이 막힌 나라는 자연히 이제 연쇄작용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계속 끼치게 되는 거죠. 뭐 경기가 부진해지고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고가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저출산되고 모든 게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조금은 이런 위기에 전망을 할 때 해소가 되는 대한민국의 경제도 전망해 볼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온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당연히 0%는 아니겠죠. 근데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첫 번째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IMF 당시 비교해보면, 그때 200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고, 단기 외국 채무 비율도 관리되어 있어서 급격한 외화 유출 가능성은 없다. 이 외화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패스, 통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 외채 비율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면, 외채는 이 대외 채무 비율이라고 해서 일시 시점에 한 나라의 이제 거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금융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확정 채무의 잔액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빚이에요. 쉽게 말하면 빚. 네, 빚입니다. 빚. 네. 빚의 비율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금융 시스템 개선이 잘 되어 있다. 97년대에는 사실 전산이 뭐 엄청 발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실 대출 관리가 조금 허술했고, 잘 되지도 않았고, 말대로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관리를 한다고 했어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매우 허술하기도 했고, 짜고 치는 고수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좀 난리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 BIS 비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저는 요 두 개 때문에 지금 금융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IMF가 올 확률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위험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충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로. 뭐 공식이 이렇게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을 나눠서 100을 곱하면 요 비율이 나오겠죠. 요게 8% 이상을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부실화될 위험이 낮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놓고 보면, 어,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을 보면 보통 BIS 비율이 16%, 15%에서 17%입니다. 결국 평균 15%에서 17%의 수준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괜찮다고 양호한 편이라고 했는데 이미 2배 이상이 된다. 2배. 그렇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고 건강한 편이다. 다만 기업 대출 증가나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은 BIS 비율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는 있는 건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현재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저는 정부 개입 및 정책 대응력이 상승했다는 건데요.
한국정부 한국은행이 이제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네. 이게 뭐냐면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한국은행이 뭘 하죠? 정부는 통화 정책을 조정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시장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 대응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인하를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를 했고 실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도 늘어나고 아니 대출 늘어난 게 아니라 가계 부담이 좀 줄어들고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내가 갚아야 할 돈도 좀 낮아지는 게 되는 거죠. 효과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이 낮아진 돈만큼 경제를 다른 곳으로 소비를 쓸 수가 있게 됨으로써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조정하는 효과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긴급대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하거나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돈줄 마름을 방지한다, 뭐 기업과 가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만 잘해도 충분히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금리 부담 증가에 인해서 이런 경제 침체는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실패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이제 그 제2의 조치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오기 전에 그만큼 한국은행이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한국 정부도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속도와 방법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IMF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미 지금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는 타이밍도 놓쳤고 지금 투자자들은 사는 타이밍도 많이 놓쳤다.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주식에 몰려있던 사람도 그렇고 부동산에 몰려있던 사람도 많이 자사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많이 쉽게 말해서 물려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떡하냐?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버텨라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IMF가 안 오더라도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온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IMF를 겪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자산들이 많이 붕괴가 됐죠.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세계 경제 위기까지 와버리면 더블 딥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블 딥을 맞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들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버텨라. 계속 버티고 팔지 말아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지금 돈을 찾아버리면 이 투자라는 게 잃었다는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자리를 깊게 잡으면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 심리로 흐지부지로 요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실망감이 너무 커서. 어차피 이제 나는 더 이상 더 못 번다. 아니거든요. 기다리면 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다 팔고, 반대 심리로 분명히 그 돈을 다 씁니다.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몇 년 안에 저는 그러면 5년에서 진짜 길게는 뭐 7, 8년 원금 회복을 할 수 있고 나가 저는 이익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팔잖아요? 그러면 흐지부지 돈 분명히 다 탕진하고 다 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20대 때 경험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토대서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실망감 때문에 자기 자신 자산을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